자, 이제 이 순환을 하는데 대충 뭐 여러분이 이 순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뭐 사전 정보는 있을 거라고. 이제 주로 기출풀이 할 거라고. 기출풀이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한번 한 4번 정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지금 학생들이 대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로 뭐 11명 뭐 이렇거든. 근데 실제로 수강 신청은 내가 지금 분한테 물어보니까 2배가 넘는데 요새는 뭐 집에서 듣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내가 보니까 예비하고 일순환을 따라왔던 종합반 학생들이 많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실강을 요새 잘 안 듣는다는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경제학이나 행정국도 사실 뭐 비슷한 패턴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원 실강을 듣는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이라고. 내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순환 때 보통 학생들이 적거든. 피셋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5, 6년 정도 전에만 해도 내가 이순환 때 거의 적어도 110, 20 정도는 유지를 했다. 근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뭐 예비뿐 아니고 뭐 일순환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자꾸 줄어드는 거지. 물론 삼순환도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삼순환은 시험 직전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학생들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는 호재라고 봐야 된다. 적을 때 하여간 남보다 좀 고생해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쉽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이렇게 하고 최근 한 2, 3년 동안 좀 공부를 오래 했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고. 자, 어쨌든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하나씩 하기로 하고, 내가 조금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것처럼 올해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내용을 자세히, 그 내용은 나중에 할 거니까 기출풀이 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내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면, 어쨌든 최고 득점도 점수가 좀 낮아졌고, 작년이 71점인가 뭐 2점인가 그랬는데 올해 68점인가 그렇다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합평도 좀 낮아진 것 같고, 맞나? 합평도 좀 낮아진 것 같고, 응평도 당연히 낮아졌겠지. 근데 응평이라는 건 뭐 내 생각에 별로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좀 뭔가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실 이제 올해 시험이 아까 그 2차 시험 친 친구들 가운데 혹시 내 삼순환을 들었던 친구 있나? 2차 올해 이 시험 치던 들 가운데. 내가 삼순환을 안 들었구나.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고득점을 기대를 했다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이문은 뭐 우리가 중요한 주제다 해가 늘 강조하고 시험도 치고, 사실 삼순환 때 우리가 그 뭐 사례도 그렇고 뭐 어쨌든 모의고사로도 봤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공짜다라고 생각해. 환호를 속으로 다 질렀다. 수험장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 유형하는 그거는 뭐 내가 마지막에 뭐 어째 세무 나오면 뭐 이게 중요한 이슈니까 하면서 내가 크게 한 2가지 테마를 주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재정 준칙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 3문 가운데 관리 재정 수지가 약간 애매한데, 그건 내가 사실 몇 년 전에 모의고사를 한 낸 적도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운영할 때 그 운영하는 기본이 되는 선이, 바텀 라인이 관리 재정 수지를 가지고 한다고.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 재정 수지하고 그게 차이가 뭐냐 해서 내가 삼순환 때 자료 당연히 나눠주고 그걸 봤지. 그래서 이 개념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성 기금이라는 게 빠진다. 왜? 사회보장성 기금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가 요새처럼 사회보장성 기금이 플러스로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국가의 재정 여력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는 게 우리가 정부의 재정 수지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 해서 관리 재정 수지를 하거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관리 재정 수지를 못 썼다. 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2번은 반드시 잘 썼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학생들이 했죠. 2번도 그렇고 뭐 3번도 어쨌든 뭐 모의고사에 나왔거든. 질문은 좀 다르지만 핵심은 어쨌든 D1, D2, D3에 관한 비교하는 거였으니까 같은 문제로 봐야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1번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속으로 처음 문제를 받아보고 나서 내 혼자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학생들이 다 높은 점수를 작년보다 기대를 했을 거다. 전제는 이제 2번, 3번 그 기본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지 그 공부를 했었다. 근데 생각보다 그걸 제대로 못 쓴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뭐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근데 내가 1번 문제를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높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왜냐면 1번 문제에는 좀 함정들이 있다. 그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교수들이 일부러 함정을 낸 게 아니고 학생들이 흔히 쉽게 말하자면 헛다리 짚을 소지가 있는 물음들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질문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관한 거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관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기출 문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한번 보자. 맨 마지막에 이제 올해 문제가 38번, 39번, 40번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 38번 이제 1문이 보면 이제 행정국가의 요게 네 가지 행정 가치를 기준으로 행정국가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 측면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행정국가의 기술이 뭐 15점 가운데 뭐 많아봐야 3, 4점이라고 봐야지. 왜? 뒤에 네 가지 가치를 하려면 하나당 3점만 잡아도 12점이잖아. 그렇잖아. 그지? 배점이 2점이다 이러면 이건 변별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국가의 개념을 기술하는 자체가 점수에 큰 변별력은 절대 없다고. 학생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궁금해서 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행정국가라는 표현을 쓰든 또는 뭐 관료제로 썼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나 사실 뭐 관료제로 쓴다고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국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입법국가, 행정국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우리가 행정국가로 한다고.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행정부가 큰 권한을 가지게 됐느냐?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영국의 산업혁명 실패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래서 옛날 그 영국의 뭐 드라마 이런 데도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뭐 노동자들의 빈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저 빈부의 격차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소위 그런 어떤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공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토목공사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효 실업, 우리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 개입을 하면서 큰 정부가 사실 행정국가라는 건 사실 큰 정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 커지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2차 대전 뭐 전시동원 체제니까 당연히 정부가 커졌을 거고 미국이 이제 60년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하면서도 당연히 정부가 커진다. 이래서 이제 행정 권한이 계속 커지면서 관료들의 권한도 같이 커진 거야. 그 관료들의 권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게 관료들의 재량권이 커지기 시작할 거야. 그 재량권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행정국가라 하더라도 입법은 입법부, 우리나라 같은 국회에서 한다고. 그러나 법을 정해놓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영도, 대통령령 이런 식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잖아. 그 과정에서 그걸 법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 권한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국가 하면 뭐 행정의 전문화 현상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관료들의 그런 어떤 일종의 말로 준입법권 행사, 어떤 재량권이 확대가 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적어주면 이게 뭐 점수에 변별력이 없어.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관료제가 커져서 큰 정부가 됐다 썼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점수 차이는 1, 2점이라고 봐야 돼. 이게 뭐 배점이 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4개를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내 가치의 그런 행정 재량권이 커짐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는 어떤 부정적이 있을까? 관료의 권한이 커졌는데 관료는 선출된 조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늘 논란인 거야. 늘 논란.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쉽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출풀이를 할 테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위에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직업 공무원제에 미치는 긍정 부정 영향을 설명하시오 해놨다고. 그지? 위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란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요새 문제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24년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1문이 50점짜리잖아. 그죠? 그럼 소질문이 3개 나온다고. 거의 정형화되듯이. 그럼 그 3개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이전에 뭐 우리가 그 뭐 폭염에 의해서 뭐 많이 나왔잖아. 사회자본. 그거 똑같이 나오거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렇게 과대화돼서 큰 정부가 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서 역할 범위나 등등에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는 정부 조직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정책 결정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한다. 한편 최근 A국 행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 표현이 2번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럼 위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해놨다는 거지. 이걸 뭐 출제자가 의도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배울 때 기업가적 정부 하면 뭘 연상을 해? 우리가 미국에서 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기업가적 정부를 말한다고. 그렇잖아.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그지? 근데 클린턴 행정부의 기업가적 정부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런 거야.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관료제에 들어봤을 경우하고 기업에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성과나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야. 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제, 정부, 행정의 문제가 관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에 있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료제에 대한 변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스본 게블러의 Reinventing Government 서문에 보면 그런 거 있다.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온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한다.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전제는 뭐겠어? 시스템만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 잘못했다고 해서 민간으로 옮긴다. 이게 반드시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란 거야. 내부적으로 시스템만 잘 바꿔주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 거냐? 기업이 잘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운영 시스템을 가져오자. 그러니까 기업가적 정부인 거야. 우리가 정부의 운영을 민간기업의 시스템처럼 하자. 그게 기업가적 정부. 그게 이제 클린턴 행정부거든. 그래서 이제 그 클린턴 행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야? 첫 번째가 우리가 레드 테이블 제거한, 커팅 레드 테이블. 관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소위 임파워먼트, 권한을 관료들한테 부여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규칙을 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좀 더 재량껏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걸 통해서 세 번째 나오는 거 뭐겠어요? 고객지향적 행정. Putting customers first. 그러니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드 테이프가 있으면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가 없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족으로 붙은 게 우리가 이제 소위 back to basics 그런데 경비를 가능하면 체제적으로 효율화하자. 그러니까 요건 앞에 세 개하고는 결이 약간 다른데 앞에 1, 2, 3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우리가 이제 통상은 그 생각을 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문에서의 기업가적 정부는 지문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위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잖아. 그러면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서 인력 감축, 조직 구조 개편, 이거 뭐 통폐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부 지출 삭감 등 정부 효율화. 이 A국이 뭐겠어? 미국에서 특히 우리가 그 소위 정부 효율국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정부 부처를 없애든지 아니면 인력을 대폭 다운사이징 해버린 거잖아. 줄여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삼순환을 들었냐고 물어본 거는 내가 삼순환 때 정부 규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식의 어떤 정부 효율국식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공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래서 내가 옛날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경험 이런 거 해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걸 내가 하면서 어쨌든 이게 정부 효율국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핫 이슈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에서 요게 겸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우리 경험을 추가를 해가지고 몇 가지로 내가 정리를 해줬다.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엊그제 어느 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설명을 하니까 그 학생이 다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묻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기업가적 정부 운영은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떤 클린턴 행정부의 뭐 우리가 레드테이프 제거나 권한 부여 이 이야기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제시된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정부 구조조정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지? 그게 우리가 직업 공무원, 직업 공무원의 핵심은 뭐겠어? 강한 정년형 신분 보장이라고. 응? 물론 다른 요인들이 뭐 있지. 예? 뭐 폐쇄적 충원 체제도 있고 뭐 일반 행정가주의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신분 보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걸 흔들어 버리니까 그게 우리나라 옛날 김대중 정부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클린턴 행정부의 일반론을 가져와서 막 설명을 한다. 이 지문이 의도하는 바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위에서 제시되는 표현이 없더라도 당연히 위에서 지금 뭘 하느냐. 인력 감축, 조직 구조 개편, 정부 지출 삭감 등 정부 효율화. 이런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직업 공무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마 학생들이 이 포인트를 놓쳤을 가능성이 대부분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론으로. 그 다음에 아주 좀, 그냥 뭐랄까. 직관적으로 이 문제를 받는 경우는 아마 NPM을 가지고 막 썼을 확률도 있어요. 기업가적 정보하니까 뭐 성과, 그 다음에 뭐 고객 경쟁 막 이런 이야기 가져와. 이건 그걸 묻는 게 아닌 거야. 지문에서 딱 물은 내용 핵심이잖아. 미국의 정부 효율국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이런 AI 등 신기술 적용에 대해서 공무원 저항이 발생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제도주의 세 가지 분파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해놨다고, 그지? 사약적 제도주의나 역사적 제도주의는 학생들이 대충 비슷하게 썼을 거야. 약간은, 뭐 역사적 제도주의는 뭐 빤하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경우에 경로 의존성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지. 그럼 왜 경로 의존성이 생기느냐? 쉽게 말하자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 때문이지. 그게 뭐 아이 캠벨이나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여러분이 교재나 배운 내용에 나오잖아. 왜 경로 의존성이 유지가 되는가? 응?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기득권의 유지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걸 시행하는 데 따른 학습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야. 지금 업무 관행하고 다르니까 AI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앞에 두 가지는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말한 함정이라는 거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함정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AI를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대학 모의고사 작년 거를 보면 약간의 연계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아닌데 그런 어떤 유의 사고를 물어보는 대학 모의고사 문제가 있다. 작년 대학 모의고사 문제가 보면 어느 대학교에 있는데 보면 두 주제가 겹치는 거야.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말하는 국가 부채 유형에 관한 거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똑같은 문제가. 그 다음에 AI 뭐 관련된 요 질문은 물론 그건 뭐 신제도주의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물은 거는 하여간 그 질문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이쪽에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 거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대학 모의고사도 그렇고 나는 하여간 그렇게 추측은 한다고. 그건 뭐 팩트는 아니지만.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AI를 적용하는데 공무원이 저항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히 시험 친 친구들은 뭐라고 썼는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혹시 뭐
내가 지금 뭐 틀린 거를 따지자고 묻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고 내 설명을 들어야만 얻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주입식밖에 안 돼. 근데 2차 시험은 주입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한테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순환에서 우리가 기출풀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일단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게 중요한 거야. 기출풀이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목차부터 해서 중요한 내용을 쭉쭉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이 자기가 좀 이게 핀트가 안 맞았다 이런 거를 수정하고 좀 개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지.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고민하는 게 없으면 사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2차 과목이라는 거는 점수의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행정학을 암기해서 점수 받겠다 생각하는데 한 42, 3점 받으려면 암기해도 가능하겠지. 근데 그 암기라는 건 뭐겠어? 어느 포인트에 대해서 뭐 이런 거다라고 그 암기를 문장으로 교재를 다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 간단하게 써놓은 거. 그거 가지고 비슷한 거 막 갖다 붙이는데 그거 해봐야 점수 잘 받으면 뭐 42, 3점이면 아니면 가락이 나와야지.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암기를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나 이론의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이문, 산문에 보면 다 그렇잖아. 다중 흐름 모형이 뭐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중요한 개념, 구성 요소. 그게 되어야만 양쪽을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도 내가 삼순할 때 다 언급을 했다. 양쪽. 옛날에 내가 모의고사도 낸 적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 이론적인 것 같아서 크게 강조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양쪽 모형이 비교적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지? 자, 각설하고.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 공무원이 저항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요. 자네 뭐라고 썼을 것 같아? 딜레마가 발생할 때 균형으로 조정되는 건 제도가 그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했어가지고 그 공무원들의 선호가 기존에 하던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것보다 도입하지 않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가 이게 지금 AI를 적용해 갖고 제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게 변화하는 동력이 뭐냐? 배경이 뭐냐? 우리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의사결정자들의 비용 편익 구조가 변경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뭐 경로 의존성 개념도 있고 단절 균형 개념도 있고 사회관계의 권력이 다시 재편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다음 사약적 제도주의에서는 그 사람들이 논리들을 보면 우리가 사회의 어떤 제도적 규범이나 문화가 바뀌면서 제도가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자면 아주 줄여서 이야기하면 관료의 비용과 편익 구조가 바뀜으로써 저항한다. 이 말이지.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지? 그렇잖아. 그지? 혹시 다른 생각을 해본 사람 있나? 실정에 맞지 않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해서 그거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디커플링이라는 자체가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나온 말이니까. 동령화를 했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관료제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동령화잖아. 그지? 근데 우리 조직은 뭐 조직이 나름의 특수한 상황상 그런 관료제가 오히려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 같은 데는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조직 운영이 효율적이다라는 사회적 규범, 인식 때문에 도입을 하니까 제도적 디커플링이 생기는 거지. 제도하고 실제 업무를 보는 관행 사이. 이제 그거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언급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 적합할 거고. 자, 이걸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학생이 아마 그런 의도로 나는 말을 했다고 파악을 하는데 대부분 학생이 그런 점을 썼다고. 관료가 AI를 도입하게 되니까 자기가 기존 업무하던 데에서 뭐 불편함도 있고 또 자기 신분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크게 발생할 거로 보니까 자기 개인의 비용 편익 관점에서 관료들이 저항할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일까? 그건 합리적 선택 이론이지.
합리적 선택 이론이 그러잖아. 개인이란 것은 합리적 인간관이고, 그 다음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라서 개인이 자기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덕이 되면 지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의 비용 편익, 관료에 주는 어떤 신분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설명하는 건 합리적 선택주의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는 2차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함정들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합리적, 우리가 신제도주의를 할 때도 그 왜 세 가지 분파의 신제도주의가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제도의 변화 이런 거를 설명할 때도 자기가 글을 쓰기가 좀 쉬워.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일단 적혀놓고, 우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는 것은 처음 출발점이 뭐라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많다는 건 뭐겠어? 우리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인점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컬렉티브 인액션, 집합적 행동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다양한 이익을 가진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입법도 제정하고 예산도 통과시키고 하잖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도가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야. 그 제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대표적이도 하는 게 입법 같은 경우에는 로그롤링, 투표의 거래, 교환이라는 거야. 내가 A라는 사람이 법안을 냈을 때 B라는 법안이 지지해 주는 거야. 자기 생각은 다르더라도. 대신에 우리가 품앗이 이야기하잖아. B라는 사람이 법안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지지를 해주는 거야. 투표의 거래지. 물론 이거는 공식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공식성이 강하지만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져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도 예로 든 게 상임위원회지. 본회의에서 그걸 하려면 우리 지금 300명이잖아. 그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갖고 어떤 법안을 새로 만들고 하겠어. 그러니까 상임위, 비교적 소수의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면 그런 의견을 조율하기가 좋은 거지. 그걸 제도라고 본 거야.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확산이 돼서 뭐 국제기구에도 적용을 하고 등등 해서 우리 행정학적으로는 보면 엘리니 오스트롬이 말하는 자율규칙의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또는 의사결정자의 비용 편익 구조가 바뀜으로써 제도가 변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기본 과정이. 그럼 이때 말하는 개인 또는 우리가 의사결정자란 주체가 뭐냐? 그건 학생이 이제 궁금하니까, 다음에 있는 카페에도 그 질문을 뭐 1, 2개월 전인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겠어? 아까 말한 우리가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주체잖아. 그거를 의사결정,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관련된 의사결정자들의 비용과 편익이 바뀌면 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정부 조직 개편하는 구조조정. 이때 우리가 이걸 결정하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겠어?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라고 봐야지. 예?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하면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어쨌든 뭐 조직 개편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자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비용 편익 구조에 따라서 특히 뭐 트럼프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미 그 전에 메타를 인수했잖아. 그렇지, 그지? 그 메타 인수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구조조정이야. 엄청 잘라버렸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뭐 하여간에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가족이 와서 여행 가는 사이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뭐 미국은 해고가 간단하니까. 전화 한마디 하면 해고되는 동시에 그 사람의 뭐 이메일 계정, 뭐 정보 어떤 뭐 이런 전부 다 차단시켜버린다. 그 다음 날은 가가지고 뭐 사무실 집계를 가지고 뭐 끝인 거야. 허무한 거지. 미국식의 해고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그게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메타가 실적이 많아져가지고 하여간에 최근 얼마 동안은 메타의 주가가 엄청 뛰었다. 쓰러져. 그러면서 메타가 소위 메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특수 렌즈 안경을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핸드폰이고 모든 것들을 이게 다 직결하겠다는 거야. 내 핸드폰 없이도 이 안경을 통해 갖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최근에 이제 포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 그게 당장 실현해서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 우리 말하자면 뭐 자동차 자율주행 비슷한 거지. 사람들이 염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완전히 자율주행에 맡길 수 있느냐? 그건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자기가 메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정부 효력을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비나 인력을 항공하는 걸 뭐 연방정부 아예 뭐 기관을 없애버린 적도 있고 거기에 관한 공무원들을 막 줄이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 구조조정을 결정을 할 때 그런 정치 권력자들의 개인 비용만 고려되었을 뿐 그게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 되는 관료들의 참여나 또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고려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단순히 뭐 관료의 비용이 커지니까 저항한다 이런 설명은 그건 적합한 설명. 그거는 합리적 선택이로.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 입법고시에도 우리가 어떤 규제 완화라는 제도의 변화를 두고 물은 거 있는데 거기에 관한 설명도 똑같은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 정부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관료, 그 정책 대상에 대한 관료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비용 편익 구조. 그럼 우리가 개선 방안은 뭘 쓸 수 있겠어? 여기서 개선 방안을 물은 건 아니지만 옛날 입법고시처럼 만약에 물었다 하면 뭐겠어? 우리가 처음부터 최고 결정자들이 여기에 저항이 예상되는 관료들의 비용 편익도 동시에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자, 여하튼 뭐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뭐 1번은 뭐 그래도 뭐 어쨌든 행정국가의의는 조금 묘하더라도 뭐 그랬을 거고 2번은 이 지문에 좀 딱 붙어서 썼어야 되는데 3번은 딱 보니까 특히 이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정확하게 썼을 친구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2, 3문을 내용을 우리가 뭐 삼순환 때도 시험도 치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잘 반영했다라는 가정하에 1문에서 어느 정도 채점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엄하게 하느냐, 좀 부드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작년 보합 내지는 엄하게 하면 상당히 깎일 소지도 있다. 학생들은 뭐 역대급 쉬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 1문에도 함정이 있었고 2, 3문은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준 거예요. 특히 이런 식의 어째 보면 굳이 말하자면 암기에 가까워.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하잖아. D1, D2 이거 암기에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뭐 쓰레기통이나 뭐 다중 흐름 모형도 암기에 가까운 거지. 일단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뭐 비교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지? 사례는 뭐 우리가 삼순환 모의고사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뭐. 교재에도 들어있고. 그거보다 적합한 사례가 없지. 물론 학생들이 뭐 내 교재에 있으니까 실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데 뭐 아무 사례나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중 흐름 모형의 사례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 일대 이게 맞는 거지. 모든 사례에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중 흐름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은 설명력이 일정한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는 거지. 우리가 보편적인 거는 합리 모형이나 점점주의 모형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최근에 와서 뭐 국민연금에 관하든 뭐 최근 뭐 정부가 결정하려는 걸 가지고 막 썼다 그러는데 그 상황은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적합하냐. 그러니까 내가 준 사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사례, 작년 모의고사, 삼순환 모의고사에 주는 그 사례는 논문에 나온 사례야. 예? 적합하다. 한국행정학부에 실린 논문에 나온 사례. 그 사례에서,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준데 제일 잘 돼 있는 거를 쓰는 게 제일 낫지. 자기가 만들어 쓰려면 쓰기도 힘들고, 그게 사상한지 안 하는지도 그것도 애매한 거지.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뭐 해서 결과적으로 하여간 점수가 안 좋았다. 일단 이제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그 최종 발표가 나와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한 80%, 나머지는 이제 떨어져서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뭐 질문 내지 상담 또는 뭐 감사 편지인지 이런 걸 이제 뭐 문자나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받았다고.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의 경우에 어떨까? 일단은 이제 여기는 이제 24년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아니고 24년도에 이제 일행에서 행정학 최고 득점하면 이게 전체 최고 득점자일 거야. 이 친구가 뭐 71점인가 받았는데, 얘가 보내준 이메일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우리가 일전에 한번 답안지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큰 방향 전환이 되었고 수정하고 개념부터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최고점을 받아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고 특히 산순환에서 알려주신 포획 이론이 올해 산문으로 나왔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그 상담을 했을 때 기억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이전에 행정학 시험을 치실 때 58점, 뭐 60점 점수가 좋았다고. 근데 23년도에 점수가 48점인가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놀래고 당황해서 이제 내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내가 전화로 했는지 직접 만났는지 그건 사실 기억 안 나. 근데 오랫동안 이야기한 기억은 나,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했던 이야기가 내가 점수를 그걸 받으려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이론이나 개념, 우리 지금 말하는 뭐 다중흐름 모형, 쓰레기통 모형 이런 건 마찬가지.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걸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암기라는 게 뭐 요약집 막 암기해갖고 내가 2차 시험 글을 쓰겠다. 그 어떻게 글을 써? 그거는 그냥 명과락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점수를 어느 정도 50점대 중후반 받으려면 그걸 가지고 전혀 여러분이 쓸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개념, 왜냐면 그 이야기를 내가 확신하는 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입시든 여러 내가 학생들이 했는데 점수가 1년 사이에 적어도 10점 이상 올랐다는 애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뭐부터 있냐면 기본 주제, 물은 주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적는데 그걸 정리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암기하는데 주력을 했다라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나 한 거고. 그러니까 포획 이론도 마찬가지인 거야. 포획 이론도 그게 정확하게 개념이 뭐고 그 포획이 나타나는 세 가지 우리 교재에 있잖아, 그지?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옛날 서울대에 있었던 최병성 교수의 정부 규제론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라. 그 내용을 내가 해서 옛날 모의고사도 치고 작년에도 내가 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 규제가 그 이전에 계속 나왔으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으나 그래도 두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시험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내년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하나가 포획이론. 이 규제에서 포획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뭐 어떤 뭐 정치 상황 모형 뭐 이런 거 다 나왔지만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챙겨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내가 23년, 그러니까 24년도, 작년에 삼순환 할 때 그 내용을 강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토대로 해서 쓰니까 점수가 잘 나왔다. 이제 이라는 이제 얘의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올해도 보면 뭐 학생들이 대충 보면 이제 뭐 합격 감사하면서 특히 이제 점수폭이 좀 많이 올랐던 친구다. 적어도 한 10점 이상 뛴 친구. 예를 들어서 뭐 명가락 하다가 57점 받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 뭐 42, 3점 받다가 한 50대 중반으로 점수가 이제 뛰어난 애들이 아무래도 감사 인사하면서 이제 문자는 온다고. 그죠? 자, 그 가운데 내가 한 명만 소개를 해줄게. 왜냐면 이게 뭐 내가 그냥 말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근거라고, 에비던스라고. 어? 그래야만 여러분이 조금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학생이 전화가, 그 문자가 왔길래 내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물어봤다고.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내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란 이유가 뭔 것 같냐. 내 나름대로 어떤 좀 유의했다거나 아니면 주력했던 포인트가 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고맙다고 좀 길게 써준 거야. 응?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교수님 삼순 모의고사 예전 것 읽어보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모의고사를 매년 동일한 걸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신할 테니까 나도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2, 3년 텀으로 좀 변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매년 각치는 낼 수가 없다고. 똑같은 주제야.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야. 중요한 주제인데도 오래 시험 못 나오는 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항상 삼순한테 적어도 2년치, 길게는 한 3년치 구해가지고 그걸 암기를 해라는 거야. 쭉 읽어보는 거야. 그럼 자기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정리도 되고 이런 물음이 있을 때 얻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거 기억할 수 있게끔. 내가 그래서 삼순한테 하루에 200점 답안지 쓰고 그런 비효율적인 거 하지 마라. 그건 8운동밖에 안 되는 거지. 예? 뭐 2차 시험 내가 2시간 쓰기 위해서 미리 팔목 운동하려면 그건 모르겠지만 무의미한 거거든. 중요한 건 뭘 쓰느냐는 거잖아. 그지? 그 시간에 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주제가 2, 3년 전에 썼던 주제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지 뭐 관리재정수지도 내가 시험 낸 지 한 2년이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얼마 안 된다고. 다 있었거든. 그래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행정학에서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요게 가장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야. 그게 묻는 질문이라는 게 올해 같으면 지금 말하는 이런 거지. 위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그게 뭘 말하느냐. 질문에 있잖아. 그걸 가져와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제 그런 질문은 특히 큰 문제에서는 늘 있다고. 늘 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이제 야, 이 친구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놨다. 그냥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봐. 과락받았던 해에는 제가 쓰고 싶은 내용만 쓰고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문제를 제대로 읽고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문제가 물어보는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지적이야. 내가 뭐 삼순한테 가끔 그리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점수가 40점대 중반을 못 벗어난다 이런 장수생들이 많았다고. 그 친구들이 합격한 게 뭐냐?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재경직 학생 덩치가 큰 친구인데 그 친구도 공부를 한 5년 이상 했지. 답안지를 봤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한 2시간 걸쳐서 야단을 치거든. 네가 이러니까 행정학 점수가 늘 밑바닥에서 헤매는 거야. 묻는 내용을 막 써서 너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야. 너가 아는 신공공관리를 막 쓰는 게 아니야. 우리 기출문제 보면 막 학생들이 신공공관리 비슷한 거 나오면 막 무조건 막 쓰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서 말하는 신공공관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가져와서 나중에 우리 기출에 실제 최근 한 3년 전에 문제인가 보면 그런 것도 있다고. 어쨌든 뭐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 자기가 작년 시험 칠 때 행정학은 뭐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아서 막 쓰고 정치학은 몰라가지고 묻는 내용을 쓰려고 막 최대한 머리를 짜서 썼더니만 70몇 점이 나왔다는 거야. 또 정답을 알고 있네. 그렇게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야. 에? 묻는 내용에 네가 아는 걸 최대한 베스트를 해갖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하는 거지. 내가 아는 걸 쓰는 거는.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2차 시험 직전에 각 대학마다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그게 교수분들이 하는 첫 번째 지적이에요. 제발 묻지 않은 거 쓰지 마라. 장황한 거 쓰지 마라. 이런 표현이 항상 첫 번째 나온 거야. 묻지 않는 거 쓰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는 이야기. 그건 점수에 도움이 안 돼. 뭐 명가락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한 거를 보여주니까. 좋은 점수를 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산순 모의고사를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들을 리마인드하고 감을 잃지 않도록 했던 게 점수 향상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전에 혼자 답안 쓰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첨삭도 못 받아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개념 암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직업공무원 제도에서도 의랑 기본 4가지 개념을 적시 시작했고 다중흐름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에서도 요인들의 정의를 쓰고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은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중요한 개념 이론 이런 거 가자. 신공공 서비스, 신제도주의 뭐 계속 공공선택론 최근에 보면 반복해서 자꾸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개념들을 암기하는 거야. 내가 암기는 그 암기를 말하는 거야.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대를 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세부적인 예서 포획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꼭지 간단하게 이런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자원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그 요인들을 기억하는 거.
이게 암기라고. 개념 암기는 좀 길 거고 밑에 포인트는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암기. 그걸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짧은 시간에 내가 정확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때 가서 뭐 자기가 막 분산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를 포획이론 하니까 야, 이 포획이 생긴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쓰는 내용 막 일반론이지. 대부분 그래 썼다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거야. 본인은 비슷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묻는, 출제자들이 묻는 주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관악 받는 해에는 실전에서 개념을 생각하고 답안을 쓰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개념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오면 자동방으로 이렇게 딱 써줘야 되는 거야. 올해 같으면. 다중그룹 모형, 뭐다? 주요 요소는 뭐다? 그래서 자동으로 딱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올해는 답안지 분량의 개념 현출이 바로 되어서 답안지 내용을 고민하고 글을 전개하는데 그게 이제 투입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게 도움이 됐다. 이제 이 학생의 이야기인 거야.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본인도 그걸 적어놨지만은 내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늘 삼순한테 강조하는 게 크게 보면 답안지 작성할 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지문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그 묻는 의도에 맞게끔 쓰는 거. 그게 첫 번째야. 그렇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 내용 구성할 때는 개념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자기가 주장을 쓸 때 근거들을 좀, 그 근거란 게 뭐 이론도 될 수 있고, 사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런 걸 좀 활용해서 답안지를 좀 분석적으로 쓰는 거. 요 두 개가 답안지의 기본 요체야. 나머지 구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어떤 지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구성은, 목차는 지문 순서대로 써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아까 방금 뭐겠어? 서론 쓰고, 두 번째는 뭐겠어? 행정국가의 의 및 가치에 대한 부정적 청명, 이런 거 써주고, 그 다음 3장에는 뭐겠어? 그 나와 있는 기업가적 운영 방식이 지역 공무원제에 미친 긍정, 부정 영향, 안에 소제목, 긍정, 부정. 나눠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운영 방식의 의미를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앞에 두어 줄 정도 번호 없이 그냥 써도 되고, 번호를 여튼. 어쨌든 지문에서 이건 이런 의미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될 거고. 그죠? 그럼 4번째 뭐겠어? 똑같은 식으로 그냥 구성이란 건 자동으로 된다. 다만 이제 구성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유일하기보다는 좀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배점이 좀 큰 경우에는 소번호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게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소번호로 나누는 경우에는 배점이 좀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야. 두세 줄 쓸 걸 1번, 2번, 3번, 4번 나누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질문 1에도 보면 4가지 가치였잖아. 그지? 그럼 4가지 가치를 번호를 매겨도 되고, 아니면 첫째,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어떻다? 말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15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갖고 그걸 쓴다. 번호를 나눌 정도도 되긴 되겠네. 하나당 한 4줄은 쓸 수 있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자기가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게 소번호를 매기니까 점수에 유리하고 첫째, 둘째 쓰니까 불리하고 이런 건 없다고. 분량에 따라서 그냥 간단한 거는 첫째, 둘째 쓰고 아니고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 이런 거 할 때는 번호를 좀 구분해서 써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 딱 핵심적인 자기 쓴 포인트들 눈에 딱딱 들어오니까. 그것만 유의를 하면 사실 구성이란 건 별 거 없다고. 나머지 두 개.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데 답안지를 그러니까 고득점을 위한 답안지 쓰는 요령이 있느냐? 무슨 요령이 있겠어? 문장의 인과관계가 어떻고 그거는 논문 쓰는 사람이 몇 달을 고민하면서 논문 쓸 때는 하는 이야기지. 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소질문 7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론 본론에 의해서 20분 배제했다 치자고. 아마 10분이라고 치자고. 그럼 110분 아니야. 110분에 7개 소질문을 쓰려면 하나당 15분이야. 그러면 내가 내용 연상해갖고 거기에 질문에 맞게끔 내용 쓰고 하는데도 바쁜데 무슨 답안지 쓰는 요령이 뭐가 있어? 그런 어떤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 어떤 게 쓸 때 특정 이론을 가져와서 쓴다. 그거 다 함정인 거야. 뭐를 쓰면 그 묻는 대로 쓰는 거지. 자기가 특정한 이론을 가져와서 쓰면 묻는 내용이 한쪽으로
줄어들어 버리지. 예? 그런 하여간 그러니까 묻는 대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는 뭐냐? 개념, 뭐 이론도 뭐 개념이니까. 하여간 중요한 주제의 개념 정확하게 뭐 서너 줄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단점, 특히 단점 같은 거, 공론조사의 단점이 뭐냐? 중요한 포인트 이런 거. 대표성이 저하될 수 있다든지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걸 딱 머리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해를 통해서 몇 가지고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이해란 게 뭐겠어?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말을 풀어 쓰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고립된 공론화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전문가인 시민이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약해질 우려가 우리가 제기가 될 수 있고 말을 풀어 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개념만 딱 외워가지고 놓고 나면 나머지 내용 쓰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주요 꼭지들을 가지고 아까 포획 같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준비 안 될 수도 있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이라든지 특징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현장에 가서 해결해. 그게 전부 다지. 뭐 답안지를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번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었던 정보, 뭐 얘기 가운데 답안지를 어떻게 쓰면 좋다더라. 혹시 지금 내가 한 말 외에 들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건 자유롭게. 어떤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비 중부방법이든 답안지 작성도 결국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거고 그게 실제 2차 시험에서 효과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 말이 수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내가 여기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이 쓰는 거지. 그렇잖아. 자, 혹시 여러분이 들었던 답안 작성과 관련된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한 그 이야기 이외에 하나만.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 뭐 없어. 신문을 많이 읽어서 서론에다가 음. 주요 지금 최신 현안을 쓰면은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 공부할 때 기본 개념도 못 외우면서 무슨 신문 보고 뭐 그게 다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갈등이다. 그냥 쓸 때 뭐 공공갈등이 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할 때 뒤에다가 뭔가 현실적인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보면 그렇잖아, 그지?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례가 꼭 우리가 신문을 맨날 봐서 나오는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뭐 공공갈등을 여러 가지 많이 겪었잖아. 제일 뭐 핵심적인 게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원고리, 원전, 오류고기 재건설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것도 있지. 의대 정원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 거 그냥 명기해 주면 되지. 그걸 찾기 위해서 신문을 읽고 그 시간에 나는 개념 암기하고 있겠다. 그렇잖아. 그리고 서로는 기본적으로 배점이 없어. 그러나 읽을 때 주는 일종의 뭐랄까 후광 효과는 있다고 봐야지. 뭔가 얘가 문제의식.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 실제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뭐 공공갈등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다양한 가치관,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공갈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환경 분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예인거야. 그런 것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있거든. 그런 것만 언급해 주면 되지. 뭐 그걸 위해서 신문을 써라. 내가 이제 신문 읽으라는 이야기를 예비순환할 때 하긴 한다. 왜? 학생들이 글을 쓰는데 이제 워낙 힘들어 하니까 문장을 쓰는, 이게 문장은 기본적으로 짧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고. 한 센텐스가 4줄씩 나오는 건 나중에 읽다가 보면 완전 용두사미가 돼가고 주어도 바뀌고 복잡한 거야. 그래서 한 문장은 기본적으로 2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센텐스를. 그럼 패러그래프는 2 센텐스 내지는 3 센텐스를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해가지고 다음 패러그래프 할 때 이래 내가 꺽쇠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딱 구분을 해주라는 거야. 예?
그러면 요게 대충 한 뭐 5-6줄 되겠지. 길면. 응?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는 한 5-6줄 맥시멈 이렇게 잡고 문장은 2줄 정도가 좋다는 거야. 단문 합해서 한 패러그래프 만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논리는 첫 번째 센텐스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한국 행정문화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러면 우리가 뭐 예서 우리가 경쟁 가치 모형에서는 보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위계 문화 이런 게 강한데 핵심 문화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 자기가 배웠던 걸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거야.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과의 소통, 담론을 강화해야 된다. 그럼 뭐 나오겠어요?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이론적 근거는 폭스 앤 밀러에 따르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전문성 위주의 어떤 업무 수행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다. 이 담론주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쓰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이론이나 사례 이런 걸 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묶여져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적 여러분이 다 정리하기, 사실은 교재 내용에 있는데 여러분 정리하기 힘들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체득할 수 있는 게 내 옛날 모의고사를 보면 돼요. 내 모의고사를 보면 보통 어떤 뭐 개선 방안, 문제점이 있으면 가능하면 관련 이론이나 사제를 얹어 놓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줄이면서 빨리 체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운이 좋으면 그때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올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내년이겠지. 내년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물론 뭐 우리가 답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뭐 정답이 있겠어. 그렇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필요 없는 부분에 너무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든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 사례를 모으고 하는데 저 인천교육청 사례, 뭐 인천경찰의 부패 사례, 막 신문, 서울신문이고 막 뒤져가지고 그런 질문을 내한테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하면 그렇지. 네가 혹시 불안하면 주변에 어디 아름아름 해갖고 옛날 시험 친 선배들이 분명히 정리해 놓은 사례집 같은 게 있을 거다. 응?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네가 잠시 보는 건 모르겠지만 개인이 뭐 그걸 일일이 다 해서 왜 하는 거야? 내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는 사례를 묻는 질문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보면 뭐 여기에 관한 역량을 사례를 활용하여 또는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사례를 꼭 집어넣으라고 이런 질문이 많았다고.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딱 찍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항상 교재나 내가 여러분 나눠주는 논문에 다 있다고.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중흐름 모형 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 해가지고 다 쓰고 그 우리 삼순에 모의고사 낸 거죠. 그것만 잘 챙겨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교재나 강의 자료에 나오는 사례만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도 다 피해갈 방법이 있는 거야. 다 있다고. 왜냐면 그 사례란 건 의미 있는 사례야만 활용이 되는 거지. 신문에서 보면 그 짜질구레한 거 해가지고 뭐 답안지에다가 어디는 어디고 막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어째 보면 여기에서 어째 보면 속설처럼 내려오라. 사례를 챙겨라.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요새는 그런 사례를 활용해서 쓰라 이런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 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사례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 딱 하나 있는 다중흐름 모형 경우에는 이미 우리 삼순에서 모의고사 오래 쳤는데 뭐. 그거 활용하면 되지. 그래서 그것도 뭐 여러분이 찝찝하면 남이 한 것 조금 해서 그냥 부과한다 이런 거 보지 마라.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짜질구레한 사례 막 의미도 없는 거 답안지에 얹는 그 시간에 개념을 정확하게 쓰도록 자동방으로 나오도록. 신공공 서비스론 하면 딱 나올 수 있도록. 몇 줄로. 그걸 암기하는 게 최종 목표야. 근데 그거 암기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순환 할 때도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눈에 자꾸 익혀놓고 나중에 삼순환 때 하면서 좀 더 구체화하면서 마지막 시험 갈 때는 머릿속에 정말 암기해야 돼. 여러분 머리 좋을 때 아니야. 에? 여러분 한창 뭐 머리 좋을 때야 뭐 암기하는 거야. 내보다 훨씬 쉽지. 나도 옛날에 암기 잘했어. 내 암기력,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업 시험을 치는 거야. 근데 이 공업이라는 거는 대학 시험 과목에 없는데, 이제 학교의 성적을 위해서 공업이란 과목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보는데 어쨌든 뭐 준비냐. 그 전날 내가 한 두세 시간 막 외워갖고 그 다음날 시험 치갖고 거의 9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하다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했지. 내 점수를 보고 놀래더라고. 야, 니가 이 고급 이런 걸 어떻게 90점 이상을 받아? 그 전날 엄청 외웠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나도 기억력이 좋다는 거야. 좋았다는 거야. 지금은 뭐 전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좋을 때지. 마지막에 외워야 돼. 그걸 외워야 돼. 그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시험 나올 만한 주제의 장단점. 이 장점은 사실 대부분 보면 내가 그 개념만 알면 쓸 수 있어. 관료제의 장점이 뭐겠어? 관료제의 요소만 보면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렇잖아, 그지? 공식성, 법규성.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나올 거 아니야. 부정적인 걸 보통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행정학에서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의미하는 거야. 그 포인트들을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들을 기억할 필요성은 뭐냐면 대부분 교수들이 어떤 문제, 특히 부정적 측면을 물을 때 자기 논문이나 또는 어떤 교과서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 뭐 우리가 생각을 오래 하면 뭐 10개도 이상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문제점이 뭐냐. 그 당시 논문 한 2개 보면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야. 에? 포획의 원인이 뭐냐.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들어가고 나머지가 추가되는 거지.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채점을 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간단한 거니까 개념에다가 특히 문제점,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게 최근 시험 나온 게 많아. 오스트롬 부부의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한계가 뭐냐. 주로 이제 골렘비스키가 비판한 몇 가지 있잖아. 그걸 하고 시험을 내잖아. 그런 거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면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쓴 내용은 전부 다 일반론인 거야. 의미 없는 이야기인 거야. 여러분이 오늘 받은 기출 문제 한번 보자. 응? 기출 문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최근에 나온 거야. 한 2년 전 문제인가? 자, 10페이지를 한번 보라고. 30번 문제. 22년도 문제야.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데 학원이나 사립학교는 이게 잘 되는데 공립학교는 안 되더라. 이게 주도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오스트롬, 빈센트 오스트롬,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스트롬 부부라고 해야 되겠지. 이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게 오스트롬 혼자 낸 게 아니니까. 논문에서 둘이가 공저로 돼 있는데, 미국 행정학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공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제시된 공립학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 그러면 이 공공선택 이론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만 자동적으로 문제점이 뭐고 방안이 뭐다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개념 정확하게 알고 구성 요소가 뭐냐 머리 딱 걸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문제만 복잡할 뿐이지. 써야 되는 포인트는 명확하게 딱 적혀져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 자, 2문에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2문. 1에서 제시된 방안, 자기가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거를, 그 말은 뭐겠어? 우리 오스트롬 부부의 공공선택 이론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공공선택의 한계점에 기초하여 비판하죠.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고, 공공선택 이론의 한계점. 이론의 한계점이 뭐겠어? 주로 골렘버스키가 지적을 한. 오히려 형평성이 악화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권화 속에 재집권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론적인 한계점들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기초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막 써버리는 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뭐 점수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하고 시험에 특히 나올 만한 주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고득점에 가까운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최근에 보면 공공선택론이 여러 번 나왔거든. 여러 번 나왔다. 그런데 그 묻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뒤에 보면 바우처와 관련해서도 AI, 바우처와 관련해서도 공공선택론이 나왔거든. 그때 공공선택론은 이게 정치학에서의 공공선택론이니까 오스트롬 부부의 공공선택론을 한정한 건가? 그런 걸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암기를 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온 김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하나만 내가 미리 이게 다 설명을 하면 나중에 기출풀이 할 때 별 재미가 없겠지만,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지문을 읽거나 이럴 때 이게 암기만 갖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앞에 한번 쭉 보면 7페이지를 한번 봐.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년도 행시 일문이 있잖아. 그지? 자, 이때 이제 우리 코로나로 뭐 엄청 고생을 할 때야. 그래서 이제 정부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코로나를 확산을 통제하는 거. 에? 그래서 질병 확산을 통제하는 거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에? 경제 부양 두 가지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등 이런 거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개입이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 있다. 이제 뭐 이런 설명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문에 보면 신공공관리적 정부 운영 방식의 내용과 한계를 제시문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한 대부분의 학생이 신공공관리 잘 나왔다. 이건 이런 개념이고 내용은 성과 고객 경쟁 한계 막 자신 있게 쓰는 거지. 20점이니까. 그거보다 더 쓸 거 많을 거라고. 배운 게 워낙 많았으니까. 그렇게 쓰면 그거는 20점 만점에 5점도 못 받는다. 딱 조건을 줬잖아. 제시문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셔. 그죠? 그럼 내가 설명할 때 어떻게 신공공관리라는 건 이런 개념이고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제시문의 상황은 뭐겠어? 성과, 고객, 경쟁 가운데 뭐가 관련된 거겠어? 제시문은 결국은 정부의 개입에 따른 효과 이런 게 주된 주제니까 결국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거야. 정부가 보다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너무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지문에 나오는 거니까. 결국 정부와 시장의 어떤 역할상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 말은 뭐겠어? 성과, 고객, 경쟁 가운데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한계를 설명을 해야 될 문제지. 성과, 고객, 경쟁을 다 가져와서 여기 성과 관리란 말이 어디 나와? 지문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야. 여러분이 쓸 거리는 많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점수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보고 이게 제시문의 상황과 관련하여란 말이 딱 들어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거 뭐겠어? 정부의 개입은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지만은 이런 정부 역할을 하다가 보면 긍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위에 보면 여기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질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너무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다든지 그때는 뭐 우리가 환자 추적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위치, 뭐 카드 사용 뭐 이런 거 다 파악됐거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등등등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재난지원금 하다니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그지? 이제 그런 어떤 정부와 시장의 역할 관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해야 돼. 예? 문제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그지? 자, 그래서 하여간 첫 시간은 일단 내가 여러분의 작년 문제의 아웃라인을 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그 근거로는 내가 재작년 최고점을 받은 친구나 올해 상승폭이 컸던 친구들에 내가 길게 읽어줬자. 뭐 얘가 뭐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내한테 고맙다고 이래서 뭐 내 입장에 맞게끔 쓰겠어. 그럴 이유도 없잖아. 그냥 내가 자네가 어떤 데 주로 초점을 두니까 점수가 올라갔느냐 물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한 거야. 옛날에 입시에서도 점수가 10점 이상 해갖고 학교간 야 그때 그 친구는 수업 조교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내보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전에 시험 칠 때 항상 행정학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개념부터 모호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답안지 강평을 많이 안 했겠어. 적어도 수백 명은 했을 거야. 그지? 그 수백 명 가운데 개념 정의를 그래도 한 90% 정도,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90% 정도라도 정확하게 아니면 8, 90% 정확하게 적는 친구를 본 경우가 최근에 몇 명 나타나지 거의 없는 거야.
개념부터 모호하니까 뒤에 내용은 보나마나한 거야. 공공선택론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못 쓰는데 뒤에 내용은 뭐 보나마나한 거지. 그건 소설이라고 봐야지. 앞에 개념이 틀려버렸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다중오론 모형이다. 내가 이게 뭔지를 안다.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빠져버리는 것들이 나중에 시험 내용에를 보면 딱 밑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똑같다. 그래서 하여간에 개념은 내가 이건 개념을 특히 강조한 거는 여러분이 내 삼순환 계획서를 한번 과거 거부터 찾아보면 한 4, 5년 전부터 내가 특히 개념 암기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험의 모든 핵심은 기본적인 컨텐츠야. 나는 학생들이 행정학 암기를 엄청 한다 이래서 당연히 기본 개념은 암기할 거라고 믿었는데 뭘 암기하는지 모르지만 기본 개념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뭘 암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 컨텐츠의 핵심은 기본 개념에 대한 서술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매번 삼순환 때 딱 두 가지 한다. 지문 이야기,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답안지를 서술할 때는 근거들을 아까 막 이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라. 낭만적으로 쓰지 말고 구호처럼 막 이거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감언을 지향하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이론이나 뭐 어떤 제시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자기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우리가 요새 뭐 말하는 어떤 근거 기반의 정책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 evidence grounded 뭐 이런 이야기. 그 에비던스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고. 자, 조금 쉬고 나서 그 강의 계획서와 관련해서 이순환에서 뭐 해야 될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오래 안 할 거야. 한 1, 20분 하고.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1번에서 4문까지를 할 건데. 1문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내가 계획한 거는 이제 5문부터 내일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5문 하면 이제 목차 다 쓰고 서론은 물론 내가 문장을 다 썼을 줄 핵심 포인트 서론은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뭐 두세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이런 꼭지들 중요한 것들을 하고 구체적으로 다 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해설을 한다는 게 뭐 이건 이런 맥락에서 쓰면 된다. 그건 기출 해설은 아니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업 공무원제에 미친 긍정 부정 영향을 쓰라. 어떤 영향을 쓸까 그 꼭지를 찾는 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지. 이거 없이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내일 뭐 이제 예정대로 되면 5번이면 오늘 가서 뭐 세 문제 5번, 6번, 7번 세 문제 정도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목차를 한번 써보고 목차 쓰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처음이니까 서론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약간 고민해보고 너무 깊게는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 다음 뒤에 주요 물음들. 이제 그 주요 물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행정학에 대한 기억을 많이 못하고 있을 테니까 교재나 옛날 배웠던 강의 노트, 그 관련 물음의 주제 걸 내가지고 보면서 개념도 한번 안 적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뭘 쓸까 고민을 해서 꼭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내가 5번, 6번, 7번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수정해야 될 건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있으면 이순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참여가 전제되면 효과가 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물론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되면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는데 개선에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주입식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해봐야 뭐 나중에 간다면 뭐 경우가 다 다른데. 어찌 보면 피셋도 비슷한 거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문제 푸는 노하우를 개인이 느껴서 만들어갈 때 고득점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 제자 2명 입시하나 행시에 피셋 도사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일주일도 안 해. 심지어 이 학생 그 애는 시험 하루 이틀 전에 기출만 한번 풀어보고 들어간다. 그래도 늘 90점 이상 받아. 놀랍지? 부럽기도 하고. 그 애들은 자기 노하우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셋은 두려움도 없어.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게 되거든. 나는 그래. 1차도 그렇고 뭐 경제학도 그렇고 다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무 요약해 놓은 거 외워갖고 시험 치겠다. 물론 뭐 그래서 행정학 점수 45점 받을 수는 있으나 그건 굉장히 리스키한
예? 공부 방법이라고. 그거 잘 안 통해. 잘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2차 시험 쳐갖고 행정학이 뭐 대부분 과락이지. 올해도 보면 뭐 과락 퍼센트가 엄청 클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암기해 막 짧은 기간에 해갖고 대học 끌적인다. 옛날에 그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행시를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자기가 행시를 하겠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한테 행정학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암기에는 자신이 있는데 이제 경제학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겠지. 카이스트 주니까. 행정법도 되는데 이게 행정학은 어떻게 하면 하여간에 점수를 좀 막 명가락이라도 받을 수 있냐 이건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암기한다고 되는 점수는 아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행시 준비를 2번까지 했을 거야. 하고 결국 포기했지. 그게 단순 암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행정법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 그게 단순 암기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다. 행정학은 더 그래. 정치학도 그렇고, 정치학은 어찌보면 더 행정학보다 더 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생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여하튼 그래서 좀 쉬고 나서 그 강의 계획서와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 좀 하고 나머지 뭐 가능하다면 이 네 가지 문제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문을 해석하는 거나 전체적인 답안의 윤곽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나 5번부터는 자세히 할 거야. 5번부터는. 이제 5번부터 하면서 개중에 내가 중간에 보면 여러분이 교재로 대체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뭐 교과서에 복불복식의 컨트롤 C만 해놓은 내용들이 있다고. 뭐 리더십에 이제 그런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그걸 뭐 다 하기에는 매해 주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지를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뭐 그렇게 할 때니까 그때 돼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일단 좀 쉬었다가 강의 계획서 이야기를 좀 하자.